배상책임보험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배상책임보험이 쉬운 듯 하면서도 다소 복잡합니다. 다소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자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또 기존의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규정과 또 새로 바뀐 것은 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시청자들이 어려워하다 보니까 누군가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쭉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이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이제 부득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려웠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바뀐 건데요. 우리가 이제 노인장기 요양기관들은 원래가 이제 신청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정지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2019년 이제 12월 이전과 이후가 좀 바뀌었어요. 내용이. 거기에서 많은 부분 혼란스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보험을 이제 가입할 때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 요양기관들은 들어야 됩니다. 가입을 하셔야 돼요. 문제는 뭐냐? 손해배상 책임보험. 이것은 원래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죄악암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이처럼 시설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곳들에서만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이 바뀌면서 2019년 12월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제 표기가 기간기호가 1번과 2번으로 시작되는 기간만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다른 번호로 시작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 기존과 서로 바뀐 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 기존에는 방문 서비스, 그러니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는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기간은 가입을 해야 되고 어떤 기간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헷갈리시죠? 예,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리려면요, 조금 약간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장기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바로 이런 시설들이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거복지, 또 의료복지, 여가복지, 노인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 노인 전문쉼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노인복지 시설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설들은 장기 요양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관련 있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노인 의료복지 그리고 재가 노인복지 시설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시설들은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8년 7월 달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요 2008년 노인장기 요양보험법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뭐 예컨대 시립 노인요양원, 도립 노인요양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재가복지 중에서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재가복지센터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에 있을 때 거기서 일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2008년 7월달에 시작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와 하등의 관계가 없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는데 근데 이제 2008년 7월달에 제도가 생겼죠. 제도 생기면서 이런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해라 또는 전환을 해라
그렇게 안내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부터 있었던 노인 의료복지시설, 여기는 바로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로 이제 이런 시설을 앞에 노인 의료복지라고 의료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왜 의료라는 말을 쓸까요? 여기서 일하는 인력들 중에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또는 이제 그 계약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척탁의사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료 인력들이 일을 하다 보니 또 서비스의 성격도 의료적인 것도 있다 보니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기간기호가 1번으로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장기 요양 지정서 보시면은 요양원은 바로 1번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노인복지법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인복지법에도 기간기호 1번,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시설은 2008년 7월달에 시작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관계없이 원래부터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기호 2번으로 시작되는 거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바로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나와 있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재가 노인복지시설. 자, 여기는요, 방문요양, 죄감보, 단기보, 방문목욕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수백 번, 수만 번 들어왔던 그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시설은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재가 복지센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있고,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가정보험사원 파견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사회복지시설이 2008년 7월달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갑자기 이제 세분화됩니다. 방문요양, 죄감보, 단기보, 방문목욕 이렇게 세분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은 것이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기간기호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죄감보센터 기간기호 2번으로 시작되죠. 재가 노인복지시설은요, 역사가 있습니다.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1987년 최초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그러니까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92년도에 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사실상 이 기능을 했죠. 그 다음 2008년 7월달에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 직전 4월달에 3개월 전이죠.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또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이렇게 불리다가 2008년 4월달에 재가 노인복지시설로 이름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바뀐과 동시에 서비스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어떻게 늘어났냐? 방문요양 서비스, 죄감보, 단기보, 방문목욕으로 늘어납니다. 과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이렇게 불렸던 것이 갑자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생기기 직전에 이렇게 쫙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7월달에 방문간호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시설은 기간기호 2번이라고 그랬죠? 기간기호 이제 2번이었고, 자, 이번에 이제 기간기호 3번 보겠습니다. 기간기호 3번. 이건 뭐냐? 이거야말로 순수한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산출물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시설이 이런 것들이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죄감보, 단기보호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새로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해왔던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가로, 주회관보, 단기보하고 무슨 차이냐?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쭉 있어왔던 기간과 그리고 2008년 7월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재가요양기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기간기호 3번이라고 그럽니다. 재가장기요양기간이라고 표현하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행정당국들이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나.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일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일선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간은 2008년 7월달부터 새로 생겨난 그런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법만 있을 때 그때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주회관보, 단기보 이렇게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만 있을 때는. 그러다가 2008년 7월달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새로 생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재가장기요양기간. 이것도 똑같아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회관보, 단기보, 복지연구 하나 더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기간기호 1번 노인의료복지시설, 기간기호 2번 재가노인복지시설, 기간기호 3번 재가장기요양기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바로 요 1번과 2번만이 사회복지시설로 취급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그러면 이쪽은 뭐냐? 이쪽은 사실 애매해요. 아직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지위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기간기호 3번은 사회복지시설도 아닌 것이, 그러면 뭐 재가장기요양기간 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대체 뭐냐? 항상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제 이어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장기요양기간 지정서를 보시면요, 이처럼 보십시오. 1번을 시작하면 요양원, 그리고 역시나 1번을 시작하면 요양원인데 이제 이름만 노인복지센터인 것이죠. 그리고 해보십시오. 2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은 뭡니까? 3번은 재가장기요양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간기호 1번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간기호 2번은 재가노인복지시설, 기간기호 3번은 재가장기요양기간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자, 다음 장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었죠. 그러다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1번과 2번만 남고 3번은 사라집니다. 3번은 사라집니다. 기존에 기간기호 3번인 것은 그냥 그대로 가요. 그냥 그대로 가는데 신규 기간만 새롭게 2019년 12월 달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재가장기요양기간은 기간기호 3번이 더 이상 붙지 않습니다. 1번과 2번만 남습니다. 이거 나왔죠. 2019년 12월 이전 설치된 재가센터는 기간기호 3번을 계속 유지하다가 5년 이후부터는 이제 3번도 없어지고 2번으로 바뀝니다. 왜 그러겠어요? 신청지에서 지정지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9년 12월 이후 설치되는 재가센터는 모두 기간기호 2번으로 등록하게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큰 변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센터장님, 사회복지사들도 완전히 헷갈리고 아직 시작조차 못 해봤던 분들도 엄청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원리예요. 결국은 뭐냐? 결론은 신규로 시설하는 재가센터는
기간기호 2번을 부여받음에 따라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당연히 드려야 되겠고 손해배상 책임보험까지도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무자들 그 앞에 들어가 보면 우리 기관은 방문요양을 하고 있어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요. 그런데 지정서 보니까 기간기호가 3번이 아니라 2번인 거예요. 2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러다가 손해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제 2019년 12월달 이후에 이제 지정제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소 복잡했습니다만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기준을 보겠습니다. 입소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이제 주해관보호, 단기보호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은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모든 종사자 또는 입소 또는 이용자, 그러니까 수급자 이를 기준으로 하고요. 재가 쪽은요, 그러니까 재가 중에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요, 방문간호 쪽은 수급자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장기 요양 요원, 그러니까 종사자죠.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종사자가 몇 명이냐, 그걸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해요. 그러나 이쪽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 단기보호는요, 종사자를 기준으로 해도 되고 또는 입소자 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그 종사자 기준보다는 수급자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원하는 바예요. 보험사가 더 정확하게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왜냐면요,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많이 뜯어내려고 할 것이고, 시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시설 입장에서는 수급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자, 지금 현재 서비스 받고 있는 대상자 숫자로 보험료 책정하기를 바랄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정원 있지 않느냐, 정원 수대로 합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입니까? 정원이 있고 실원이 있다고 합시다. 정원이 9명인데 실제 인원은 7명이에요. 당연히 시설 입장에서는 7명으로 하고 싶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정원으로 하고 싶고, 그러겠죠? 그러면요, 만약에 정원이 79인이다. 실제 인원은 65인이다. 이 차이가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13명이면 보험료가 거의 150만원, 이렇게 차이 나요. 엄청납니다. 물론 1년이지만.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시설 측 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기싸움을 좀 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쪽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수급자가 바뀌는 상황들 늘 바뀌거든요. 수시로 바뀌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인원이 65명 이 정도 되는 데라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험회사에다가 오늘 어떤 할머니께서 요양병원에 가버리셨고, 또 어떤 분이 돌아가셨고, 또 새로 누가 들어오셨고, 날마다 이걸 해야 돼요.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정호수에 맞춰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원을 신고할 때 시군구청에다가 정원을 신고할 때 적게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인원에 맞춰서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엄청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조금 덜 내기 위해서라면 좀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가 쪽은 어떤가? 제가 쪽도 비슷해요. 제가 쪽은요,
대개 보면 이제 예상 인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인원이 7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자, 7명이니까 그냥 7명으로, 지금 이제 대상자가 아니고요. 직원입니다. 직원. 여기는 종사자 기준이라고 했었죠. 지금 종사자 7명이에요. 그런데 퇴사자가 발생하죠. 또 입사자가 발생할 겁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바로, 좀 쉽지 않겠지만 바로 새로운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안 들어오면 손해니까. 지금 수급자는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그만두는 바람에 서비스를 줄 수가 없고, 서비스를 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수입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센터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빨리빨리 요양보호사를 새로 채용을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입사자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입사자, 퇴사자 명단만 바꿔서 보험회사에다가 이해하면 됩니다. 팩스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쪽은 의외로 간단해요. 왜냐하면 수급자는 워낙 변동이 크잖아요. 비교적 종사자 변동폭이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사자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입소시설 이쪽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다. 근데 여하튼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아주 기민하게 계산하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보험료가요, 지금 아마 정원이 49인 이 정도 되면요, 거의 그 배상책임보험, 그러니까 전문의 배상책임보험만 300만 원 막 이 정도 나옵니다. 300만 원 더 나올지도 몰라요. 엄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쪽 방문 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자, 보험 가입일. 그러니까 보험 시작일은 그럼 대체 언제냐? 입소시설 보겠습니다. 입소시설은 취약 단기보호 포함해서 요양시설, 공생을 말하는 것이죠. 사업을 시작한 날, 그러니까 입소자가 1인이라도 있어서 서비스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할머니가 한면에도 계시면 무조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왔죠. 필수 종사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헛고생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입소자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또 등록하지 않으면 또 헛고생이에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업무를 하면서 빠뜨리지 않는, 빠뜨려서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쪽을 볼까요? 제가 쪽은 일단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계약을 한 날이 8월 1일이다. 그래서 이제 직원을 이제 요양보호사를 그 다음날 뽑았어요. 8월 2일 날. 그 다음에 그 요양보호사 보고 계약한 홍길동 할아버지네 가서 서비스를 이렇게 저렇게 2차 저차 제공하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고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 개시는 8월 4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8월 4일부터는 보험이 적용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비스 개시 하루 전인 바로 8월 3일 날 보험회사와 여러분들 계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8월 4일 날 서비스한 것은 말짱 또 도루묵이 된다. 허공으로 사라진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배상책임보험은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상책임보험을 드는 게 좋을지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쫙 뜹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서 보시면 배상책임보험 전체 보기 딱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가 쫙 떠요. 이처럼 쫙 뜹니다. 이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제 경험상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사회복지 공제가 있어요. 사회복지 공제 거기가 좀 쌉니다. 뭐 모든 게 싼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잘 선택하셔가지고 보험료가 싼 데를 고르셔서 이처럼 장기요양 정보 시스템에 딱 등록을 해야만이 이 서비스를 줄 수가 있다.
시스템에 등록 안 하고 서비스 줘봤자 아무 소용없다. 맞짱 도루묵이다.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상책임보험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글쎄요, 이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손해도 있고 또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배상책임보험 좀 관심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